네,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를 맡은 해외농업관측팀 팀장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내 상황을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국제 곡물 수급 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발표 순서는 23년 그리고 국제 곡물 시장의 이런 추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단기 전망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24년도에 우리나라의 이 국제 이런 전망들을 반영한 우리나라에 수입될 곡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국제곡물 시장을 떠올리시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제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2023년 국제곡물 시장은 22년에 이어서 여전히 이런 전쟁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흑해 곡물 협정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 여전히 뭐 라니냐에서 엘니뇨 발생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불거진 한 해였습니다. 제가 23년 국제곡물 키워드를 정리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전쟁이 지금 2년 넘게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기나 영향은 전쟁 직후보다는 작아졌으나 여전히 국제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작년 10월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이 해상 경로라든지 해상 운임에 영향을 줘서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이 미국과 중국에서의 이런 마찰 같은 것도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 안보입니다. 식량 안보 이슈는 사실 작년에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이 공급망 차질 등을 겪으면서 주요 생산국 그리고 수입국에서의 이런 식량 안보 기조들이 강화되고 또 최근에는 인도에서의 쌀 수출 금지 조치 등이 쌀 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서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이런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제가 지속 가능성을 뽑아봤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10년 더 전부터도 이제 얘기가 나오던 일들인데 올해 유난히 제가 23년에 산지 출장도 그렇고 이런 곡물 밸류 차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유난히 생산부터 그리고 유통 수입이나 이런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의 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었던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뒤에 24년 국제곡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는 국제곡물 가격, 선물 가격 지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8년 에그플레이션의 가격이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차질, 거기에 전쟁이 더해지면서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요. 7월 달에는 이제 2022년 7월 달에 흑해 곡물 협정이 체결되면서 약 1년여간 지속되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보였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간에 기상 이슈도 있고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이런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는 하락을 보인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곡정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밀 같은 경우는 전쟁 여파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었는데요. 그만큼 또 하락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선물 가격 지수는 22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하였고 연초 23년 초보다 23년 말 정도에는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가격은 이제 코로나 이전 시기에 안정적이었던 시기보다는 30% 정도 높은 수준이긴 하나 여전히 가격은 좀 최근에는 하락 안정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곡종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입니다. 밀은 이제 주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주요 곡물,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80~90%가 이 네 가지 곡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 곡물 중에서 이 밀은 80%가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다른 옥수수나 콩에 비해서 이게 사람들이 직접 재분 과정을 통해서 빵,
뭐 누들 이런 용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생산하는 국가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크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수급 추이를 보시면 전반적인 생산, 소비, 수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밀의 재고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재고량이 감소 추이를 보이다 일정 수준에 다다랐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생산과 소출 모두 이렇게 증가 추이를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생산과 수출이 증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밀 재배국인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오히려 20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다른 곡물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흑해 지역,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지역에서의 생산 기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단수 증가와 면적 증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여파가 국제 곡물 시장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측면이 있습니다. 23년 밀수급을 보시면 인도, 미국, 아르헨티나 이 주요국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하나 러시아와 호주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며 전년 대비 생산은 감소합니다. 러시아와 호주 모두 전년과 비교하면 한 1,300만 톤씩 감소가 이루어지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근데 전년도에 워낙에 역대 최대 생산량을 보였던 것에서 감소를 하였고요. 생산량은 감소하나 전년도 생산량이 많았어서 2월 재고량이 많아 수출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측면들이 이제 밀가격 하락 요인으로 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한 전년과 비교하면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보통 이 엘니뇨는 작년 7월부터 우리가 이제 엘니뇨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엘니뇨 발생은 동아시아 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건조한 기상 여건을 형성하면서 작물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또 겨울철에 발생하느냐 여름철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요. 대부분은 이제 태평양 인근에 인접한 국가들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라니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엘니뇨 발생을 나타낸 것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은 사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60년도 넘게 전부터도 관측되던 기상 현상이에요.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5, 60년 전에는 곡물가에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아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게 엘니뇨, 라니냐 이슈가 더 부각이 된 측면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남미 지역 쪽이 엘니뇨나 라니냐 이 엔소 이벤트에 더욱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쪽 남미 지역에서의 생산 기반이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이 곡물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고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년부터 3년 여선 라니냐가 발생을 하다가 엘니뇨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보통 이제 언론 보도를 많이 보시면 이러한 이상기상 이벤트가 발생하면 무조건 가격 상승이랑만 연결이 되거든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이상기상 발생에도 분명히 혜택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호주의 밀 생산량을 보시면 20년부터 22년까지 3년 연속 생산량이 증가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라니냐 발생으로 호주 쪽의 강우량이 늘면서 오히려 밀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쌀 생산량은 감소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뭐 산불 발생이다, 가뭄이다 이런 뉴스들 지난 한 3년 동안 많이 보셨죠? 라니냐의 영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서 캘리포니아의 쌀 주산지의 강우량이 매우 줄게 되고요. 올해는 오히려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생산량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25년은 저희가 이제 밀 단수를 평년 수준의 기상을 고려를 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고도 이제 2월 재고량이 늘면서 점차 전쟁 이후에 좋지 않았던 이런 밀수급 여건이 회복되면서 주요 생산국과 수출국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은 밀수급 여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콩입니다. 콩은 사료용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한 10% 증가한 동안 곡물 생산은 25%가 증가했거든요. 인구 증가보다 곡물 생산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곡물이 모자라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사료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밀과 비교해서 이 생산이나 수출 증가폭이 훨씬 더 큰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료용으로 옥수수나 콩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생산국은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배 면적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기술 발달로 인한 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소비가 많죠. 하지만 이 역시나 흑해 지역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의 이런 생산량 증가가 전반적인 이 수출 흐름을 바꿔놨다. 이제 중국이나 이런 유럽, 멕시코 같이 옥수수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은 이 주요 생산국에서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 24년 옥수수 수급 같은 경우에 미국이 우선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재배 면적이 콩에서 많이 전환되면서 증가한 원인이 가장 크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산 기반이 장기 추이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으나 올해는 조금 줄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급 여건은 전년보다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전쟁이 한 2년 정도 장기화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옥수수가 이제 주요 우크라이나의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22년 7월에 흑해 곡물 협정이 체결이 되고 3차의 연장을 거치게 됩니다. 1년 동안 이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량 수출은 한 3,300만 톤 정도 22년 고점부터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23년 5월 3차 협정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해서 러시아의 이런 협정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것에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서 최근에도 이제 곡물 협정이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곡물 협정 등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보고 계신 그래프는 월별 우크라이나 수출량을 나타낸 것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해서 수출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새로운 곡물 협정을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만을 통해서 거의 전량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데 반해 전쟁 후에는 이제 다변화된 경로를 통해서 주변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 25년 같은 경우는 주요 생산국에서의 생산 증가가 하면서 재고율도 상승하고 전반적인 수급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콩입니다. 콩도 역시 옥수수와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은 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밀이나 옥수수 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콩의 생산과 이 수출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상위 3개국의 점유율이 수출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콩은 이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3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콩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네,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1억 톤 내외의 콩을 수입하고 있고요. 전 세계 콩 물동량의 60%가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콩 시장을 볼 때는 중국의 콩 수입 추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중국의
주요 곡물 콩 수입 추이를 보시면 콩 같은 경우 지난 20년간 굉장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6년 평균을 보시면 뭐 9천만 톤 이상 매년 콩을 수입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2010년 이후부터는 보리, 옥수수, 수수와 같은 이런 사료용 작물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빠른 경제 성장과 인구 성장에는 항상 이런 곡물 수요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중국이 지난 개방 이후 20년간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곡물 수입량도 급증을 하였고요. 콩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은 수입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시면 이 중국의 콩 수입량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딘 측면, 그리고 이제 또 자국 내에서도 식량 안보 기조가 강화되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들과 더해져 최근 곡물 수입량은 좀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별 콩 수입 비중을 보면 하지만 좀 차이가 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었는데요. 미국의 수입 의존도를 좀 줄이는 측면도 있고, 최근에는 생산 기반이 빠르게 확대가 하고 있는 이 브라질 쪽의 수입선이 좀 다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콩 산업에서의 이슈는 이 바이오 연료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 바이오 연료는 사료용 작물을 뭐 옥수수와 같은 사료용 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탄올이 있고요. 이 콩과 같은 유지 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디젤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미국의 콩 소비량과 수출량을 보시면 2023-24년도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출량 같은 경우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4년 미국의 콩 생산량이 준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 내 자국 내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소비 증가는 이 재생 가능 디젤, 그리고 뭐 항공유, 이런 재생 가능 항공유 이런 쪽에서의 소비 증가, 그리고 이 생산 능력 확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미국의 콩 가공 능력, 콩 가공량 이런 데이터를 보면 계속해서 역대치를 경신했다, 또 지난달에 뭐 올해 또 경신을 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봤거든요. 계속해서 이 미국 쪽의 콩 가공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저탄료 연소 기준이라든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아직 경제성은 없으나 이제 뭐 탄소 저감 측면에서의 이런 정책적인 기반이 들어간 것들이 이 콩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쪽의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정책들을 좀 봐야 합니다. 23, 24 콩수급 전망을 보시면요, 생산과 재고율 모두 크게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증가입니다. 하지만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가뭄이 심했어가지고 이제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콩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급 여건은 평년 수준의 기상을 고려했을 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밀과 함께 주식으로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밀과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주로 생산되는 곳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과 캘리포니아, 미국 일부 지역 중에서 쌀이 주로 재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인도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인도는 최근 10년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최대 쌀 수출국으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보시면 다른 여타 뭐 미얀마, 베트남, 태국과 같은 곳은 생산량 수출 증가폭이 크지 않은 반면 이 인도 같은 경우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쌀은 크게 장립종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중단립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계에서 교역되는 쌀의 대부분 90%가량은 이 장립종 인디카와 향미를 포함한 장립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쌀 수출 가격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3년 동안 계속 상승 추이를 보였고요. 태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 추이로 돌아섰습니다. 이 미국의 쌀 수출 가격 같은 경우는 중립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태국이나 인도 같은 동아시아는 장립종을 말하는데, 이 장립종 쌀 수출 가격이 최근에 상승한 주요 원인은 이 인도의 수출 제한 조치입니다. 인도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무상 식량 자급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국 내 소요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요. 또 2022년 8월에는 쇠미 수출 금지, 그 외 품종 20% 수출 과세를 부과하면서 쌀 가격을 살짝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3년 7월에는 인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이 비바스마티 쌀의 수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국제 쌀 가격 급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국제 쌀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중단입종 쌀과는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3, 24년 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엘니뇨 영향을 일부 받으면서 이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으로 24년까지 이 재고율 하락 추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밀, 옥수수, 콩과 다르게 쌀 같은 경우는 수급 여건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주요 곡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수급 여건이 안 좋았던 것들이 2, 3년에 걸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소비량도 증가를 하지만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재고량도 증가를 하게 되고, 올해가 2024, 25년 같은 경우에는 재고율도 상승 추이로 다시 돌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참고용으로 좀 넣어봤어요. 이 선물 거래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비상업 순매도 매도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많이 가진 겁니다. 즉 시장 플레이어들이 가격이 좀 상승할 것 같다,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는 것에 많이 베팅을 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그 매도 포지션의 양이 매수 포지션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금 시장, 국제곡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플레이어들은 가격 하락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수급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천만 톤 내외의 곡물을 수입합니다. 식용곡물은 수입량이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료용 곡물이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곡물 수입량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액 같은 경우는 2025년에 2년 전과 비교하면 3조가 넘게 증가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곡물 가격, 국제 곡물 같은 경우에는 국제 가격에 해산운임 보험료, 그리고 또 환율이 더해져서 국내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월별 식용곡물 수입 단가 지수인데요. 하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달러화로 표시된 수입 단가, 윗단에 있는 것이 원화로 표시된 수입 단가이고요. 색칠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차이, 환율 상승분이 그대로 이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시세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여전히 23년도에도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곡물의 가격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밀 같은 경우에는 밀 수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200만 톤 내외의 제분용 밀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입량이. 다만 사료용 같은 경우에는 여타 옥수수나 콩과 같은 작물의 대체성 혹은 가격 차이 정도에 따라서 매년 편차가 큰 편입니다. 밀 수입 국별 비중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분용 밀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시죠? 미국,
호주, 캐나다 이 3개국에서 매년 일정하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밀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수입선 다변화를 안 하냐라는 말이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통일벼를 먹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 식습관에 맞춰진 수입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되게 맛있는 쌀을 먹다가 맛없는 쌀을 주면 소비가 줄 수도 있고 국민들의 소비한테 맞지 않는 거죠. 이러한 측면이 반영돼서 식용 같은 경우는 수입선 다변화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소비에 맞춰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 수준의 수입국 비중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사료용 수입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품 가공용이죠. 전분이나 이런 전분당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의 식용 수입 비중을 보시면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산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2021-22년 우크라이나는 곡물 생산량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던 해였습니다. 22년 2월 전쟁이 발발했던 시점은 이 21년산 옥수수가 활발히 수출되었어야 되는 시점인데 수출이 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곡물이 많았습니다. 22년 체결된 흑해 협정을 통해서 많은 양의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수출되게 되고요. 또 오랫동안 이제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수입 비중이 좀 늘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식용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GM 종자로 인해서 이게 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식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 넌지에모 옥수수를 수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넌지에모 옥수수는 이 통관 절차의 이유로 인해서 수입할 수 있는 국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동유럽 쪽에 있는 넌지에모 옥수수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 이런 수입국 비중이 나오신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콩입니다. 콩은 이제 체유용 콩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콩, 두부를 만들거나 두유를 만드는 콩은 이제 식용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앞서 국제 쪽에서 말씀드린 이 콩은 대부분 이 체유용 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유용 콩은 이제 콩을 가공을 통해서 20%의 식용유와 나머지 80%는 대두박이 생산되게 되고요. 이 대두박은 사료용으로 전량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콩산업은 이 콩 가격이나 콩 수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용유인 콩기름, 그리고 대두박 이 세 가지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콩은 수입국이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브라질과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단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코로나 발생 전까지 수입 단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제 시세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영향이기 때문인데요. 20년 하반기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후에 코로나 장기화, 공급망 차질,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서 2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곡물 수입 단가가 40%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24년까지 이런 식용과 사료용 곡물 모두 수입 단가는 전년이나 2020년 고점과 비교해서 하락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22년 고점과 비교를 한다면 20% 내외의 하락이 전망됩니다. 다만 이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국제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해상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 중동 홍해 쪽에서 발생한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출발해서 아시아로 들어온 최단 거리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 홍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건데요. 이쪽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가격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올해 하반기에는 엘니뇨에서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라니냐가 발생이 만약에 한다면 이 남미 쪽의 작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런 안정적인 곡물 수급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벤트들을 적어봤습니다. 혹시 이 이벤트들의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이 국제곡물 가격이 형성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 수급 여건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23년 아르헨티나 대선을 왜 살펴볼까요? 이 아르헨티나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곡물 수출세 이런 정책에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입 동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미국 정유업계 동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거로만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주요 수출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옥수수의 40%가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누가 대통령이 돼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옥수수 수급 여건이 달라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옥수수 생산자 업체랑 정유 업체가 둘이 로비를 하게 되거든요. 바이오 연료 사용량이 얼마만큼 정부에 의해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곡물 수요가 어느 정도 결정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가격 상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토그로소는 브라질 주산지 날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곡물 수입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브라질 날씨 어떠냐 이런 막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분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나 내일 서울 날씨도 아직 체크를 안 해봤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브라질 날씨를 체크를 해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곡물 시장의 수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급 여건 외에 다양한 정치, 경제, 지리 여건들이 모두가 종합되어야 합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을 잘 해서 적시에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리나라 식량 안보 그리고 수입 곡물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곡물이 잘 수입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들을 잘 생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